2009년 40세의 새아이의 엄마인 에이프릴 바시오는 어린 시절 살았던 도시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 잔상들은 때때로 악몽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불안에 휩싸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컴퓨터의 검색창에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지역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거듭할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그녀는 점점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한 오래된 기사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수십 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한 젊은 커플 살인 사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피해자의 신상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한 구석에 남아있던 잔상들과 기이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소름이 돋고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젊은 연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고 형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해낸 단서들은 경찰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고 29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8월 9일) 위스콘신주 콘코드의 작은 마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고 있었던 동갑내기 커플인 19세 팀과 켈리는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 콘코드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팀은 미래의 농부가 될 계획이었으며 켈리는 미용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사로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로 연장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밤 10시 30분경 친구들과 다른 장소에서 2차를 하기로 하고 피로 연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커플은 2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날 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로연이 열렸던 콘코드 하우스 주차장에서 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차 안에는 팀의 지갑이 있었지만 팀과 켈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며칠 만에 콘코드 하우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로변에서 찢어진 켈리의 바지와 속옷, 노란색 고무 튜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숲속에서 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들에 의해 알몸 상태로 심하게 부패된 켈리의 시신과 그곳에서 27m 떨어진 수풀 속에서 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켈리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목에는 밧줄에 의해 생긴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흔적은 몹쓸 짓을 당한 것을 시사했습니다. 팀 역시 가슴과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결국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커플에게 해를 가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로연이 열렸던 콘코드 하우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일하는 에드워드라는 수리공이 사건 당일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에드워드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한 번도 콘코드 하우스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옷에 피가 묻은 이유는 사냥을 하다가 부주의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에드워드가 거짓말을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지 못했고 그 후 이 사건은 미제 살인 사건으로 남아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2009년 어느 날 수사당국은 에이프릴 바시오라는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9년 전인 1980년에 발생한 젊은 연인을 살해한 미제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웨인 에드워즈였습니다. 에이프릴은 자신이 5남매 중 장녀이며
1980년대 당시 11살이었고 사건 당일 밤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버지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가 묻은 채 집에 돌아왔으며 가족들에게 싸움을 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아버지를 신문할 때 그는 사냥을 하다가 다쳤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고 어린 에이프릴은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가족은 한밤중에 이웃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뒤늦게 과거를 되돌아보던 에이프릴은 당시 아버지가 팀과 켈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콩코드 하우스 근처 캠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에이프릴은 구글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미해결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에드워드가 실제로 1989년 9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드워드 웨인 에드워즈는 193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혼모로 자신을 홀로 키우고 있었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후 5살인 에드워드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는 수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으며 이것은 훗날 그의 범죄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불법적인 짓을 저지르며 문제가 많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는 결국 16세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질이 나쁜 소년범들로부터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 수표를 위조하는 방법, 그리고 경찰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8세가 되자 에드워드는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부대에서 탈영하고 절도 행각을 벌여서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사작전에 참여한 후 휴가를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에드워드는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온갖 불법적인 짓을 저지르다가 반복적으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거나 탈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두 노동자, 진공청소기 판매원, 수리공, 화물운전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범죄 조직에 연관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연방요원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사당국이 그의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또다시 탈옥했습니다. 1961년 그는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리스트에 올랐으며 결국 1962년에 경찰에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196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출소 후 자신이 범죄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그는 K와 세 번째 결혼을 했고 1969년에 첫째 딸 에이프릴 바시오가 태어났습니다. 1972년 그는 TV 프로그램 2개에 출연했고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까지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은 범죄의 변신으로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불우하고 어두웠던 삶을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갱생한 전과자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1980년 8월 9일 팀과 켈리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가족은 미국 전역에 10개 이상의 주를 이사 다녔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비밀요원이기 때문에 가족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idn't stay in one place for very long. I think I calculated I had been to 16 different schools throughout from starting kindergarten through my senior year. So I truly believe almost every place that we live, my dad killed someone. Because every place we lived, we talked about someone being killed. 에이프릴은 아버지가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에이프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으며
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알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에이프릴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형사는 76세 에드워드가 살고 있는 이동식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형사가 들어갔을 때 피로가 역력한 얼굴을 한 에드워드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고 흩어져 있었으며 낡고 더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29년 전에 벌어진 팀과 켈리의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할 게 있어서 왔다는 형사의 말을 들은 그는 매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를 안심시키며 오래된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질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는 침착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형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DNA 샘플을 요구하자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봤는데 DNA 샘플이 잘못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나이에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DNA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DNA 제출 영장을 보여주자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내 케이는 왜 에드워드가 DNA 제출을 꺼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 역시 살인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형사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켈리의 옷에서 검출된 DNA와 에드워드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에드워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위스콘신으로 송환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주장에 따르면 1980년 8월 9일 피로 연장인 콩코드 하우스 뒤를 벤을 타고 지나가고 있던 에드워드는 술에 취한 팀과 켈리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싸움이 거칠어지더니 팀이 켈리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에드워드는 켈리를 보호하고 팀을 진정시키기 위해 팀의 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팀이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놀란 에드워드는 팀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켈리에게 말했지만 격분한 켈리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당황한 에드워드는 켈리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범행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이유는 사건이 건물 뒤쪽 조명이 없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팀과 켈리의 시신을 자신의 작업용 벤에 실어서 깊은 숲속으로 이동하여 유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일이 경찰에 발각되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에드워드가 연인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켈리의 옷에서 에드워드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DNA 결과를 보여주며 그를 추궁했고 그는 켈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Okay, that explains a lot. Consensual? Who, with me? Yes. Oh, yes. Not forcible, not... Oh, no. 2010년 오하이오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에드워드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살기 싫었던 에드워드는 사형을 원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에드워드는 자신이 저지른 2건의 살인을 자백할 테니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노턴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에드워드의 자백에 따르면 1977년 오하이오 스텔링에서 그는 연인 사이였던 21세 빌리 라바코와 18세 주디 스트라우브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커플이 실종되었다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빌리가 딸 에이프릴에게 관심을 보이자 에드워드는 그에게 여러 차례 딸에 대한 관심을 끄라고 경고했지만 빌리는 에드워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빌리가 에이프릴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에드워드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 빌리를 추적했고 술집에서 여자친구 주디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빌리를 발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술집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빌리와 주디가 함께 술집에서 나와서 차에 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총을 겨누며 빌리와 주디를 차에서 끌어내서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프릴은 빌리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1996년에 저지른 두 번째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1993년 에드워드는 자녀들이 모두 커서 집을 떠난 후 고아 출신인 데니 글로크너를 양자로 삼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교화된 전과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했고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데니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 에드워드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돈을 쉽게 벌고 싶었던 에드워드는 데니의 목숨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니가 미군에 입대하기 전 데니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던 데니를 탈영하게 만들고 그를 데리고 숲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데니가 탈영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에드워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에드워드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5만 달러를 아내 몰래 수령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가 원했던 대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사형 집행일은 2011년 8월 3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77세 에드워드는 당뇨합병증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4개월 전에 자연사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사망한 후 그와 연관된 미해결 사건들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5건 살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전설적인 미해결 사건인 조디악 킬러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에이프릴은 처음엔 자신이 아버지를 신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고를 늦게 해서 더 많은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